네,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중은행 전체의 예대금리 차를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트에서 장 보듯이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되면 대출금리가 조금 낮아질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예대 금리차, 은행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공시를 매달 하라. 뭐 지금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서지용 교수님, 네. 이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최근 금융감독당국에서 금리 정보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예. 뭐 내용이 꽤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예금 금리와 관련돼서 그 과거에는 그냥 그 정기 예금 금리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줬는데 이 개선 방안에는 전월 평균 금리 12개월 평균 금리를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를 이제 예금 금리 차원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출 금리인데 네. 그 작년에 이미 신용 등급이 아니고 이제 신용 그 평점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부터 이제 그 개인 고객들의 신용 평점제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대출 금리는 신용 등급별로 이렇게 공지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걸 개선을 해서 신용 점수별 금리를 이제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바뀐 주요 내용이 예대 금리 차를 공시하는 내용입니다. 예.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은행연합회 통해서 3개월에 한 번씩 공시를 했는데 이제 1개월로 단축되면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금융 소비자가 예대금리 차가 어디가 가장 낮은지 그걸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그 주요한 개선 방안이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그 온라인 그 예금 상품에 대해서 중개업을 도입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게 되면 어느 은행의 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찾기 어려웠는데 네. 전문적으로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라이센스를 허용을 해서 참여할 수 있게 그 내용도 이제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업이요? 예, 중개업이요.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금리 산정 체계를 좀 합리화하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그 대출 금리만 보면 예. 보통 이제 기본 금리에다가 이제 가상 금리를 반영해서 대출 금리가 적용되거든요. 예. 근데 금리 상승기에 이제 대체적으로 기본 금리가 오르고 그다음에 개인 고객별로 이제 신용 점수에 고려해서 이제 가상 금리가 조정돼서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데 기존의 은행들 관행 보게 되면 기본 금리를 시장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잘 조정을 안 하고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만 해가지고 예. 가상 금리를 조정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금융감독당국에서 예. 은행마다 연 2회씩 자체 자율적으로 그 내부 감사를 통해서 금리 산정 체계가 올바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예. 그 금리 이제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그러니까 들어가 그런 있네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예. 요약하게 되면은 어쨌든 예대 금리 차의 그 과거에 분기별로 했던 게 월로 이제 공시가 되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라든지 대출 금리의 어떤 그런 그 산정 산정 방식. 내역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김득희 대표님, 예대금리 차를 매월 공시하라는 것은 은행별로 어디가 과연 대출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 좀 정확하게 고객들이 알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좀 은행들이 과도하게 대출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 장사를 좀 너무 많이 했다. 뭐 이런 비판 때문에 이걸 지금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게 예, 공약이었고 100대 공약에 들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시범하고 있다, 실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하나 빠진 게 이게 은행연합회에서 공시되는 게 아니고 은행들이 3개월마다 자율적으로 좀 공시가 되다 보니까 한눈에 볼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 자기 것만 예, 하니까 고객이 근데 잘 알 이거는 수가 없다. 시청자님들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자동차 비교 견적가 하듯이 자동차 보험료 어디가 쫙 해서 사별로 싸다가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예. 은행연합회 한 사이트에서 바로 공시가 되다 보면 사실 5대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농협, 국민, 하나, 신한, 우리는 이거 8월 달에 이 공시되는 이 예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자불안석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어디가 제일 먼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기업 평판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올리든 대출 금리를 낮추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예대 금리 차를 좀 낮추는 형상을 보일 거다. 이게 반드시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예금 금리가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예. 어느 것을 선택을 해서 보여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예금 금리가 한국은행 5월달 기준에 예대 마진 차가 2.35거든요. 2.35요. 네. 이 정도면 저희들은 시민사회단체는 약탈적 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약탈적 금리다. 예. 왜냐하면 은행에서 예금 적금 대출 이자는 가산 기존 금리에 플러스 1.5. 그다음에 생명보험사 약탈대출 같은 금리도 플러스 1.5 정도 하고 있는데 예. 2.0 이상이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는데 이제 2.35까지 오르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이자 장사한다는 이야기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뭐 저희들도 계속 주장을 했지만 신흥금감원 이원복 원장이 이자 장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예금 공시와 무관하게 예대차 금리 공시와 무관하게 은행들이 어쨌든 자체적으로 지금 대출 금리를 낮추려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기존 금리를 가상금리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우대금리를 감면해 주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가 0.2였는데 0.3을 한다든가 없던 항목들을 0.1을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인 대출 인하는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제 이자 장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서 뭔가 하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예대금리차가 아까 2%를 좀 훌쩍 넘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2%가 넘는 게 우리가 좀 굉장히 아주 높은 편인가요?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선진국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대금리차 5%포인트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한국 이런 순위인데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그 금융기관 중에서 은행들의 어떤 그 대체적인 이자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 2.04로 나오는데 최근 상황 보게 되면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35%포인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지금 보이는 그림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전통적으로 예대금리차가 높은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비교적 경쟁이 치열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그 5대 시중은행들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5대 시중은행들의 일종의 과점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서로 이제 소위 말해서 나눠먹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서 대출 영업만을 갖고도 상반기에 이제 우리 그 4대 금융지주 회사들의 순이익이 이제 9조 3천억 정도가 되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자 장사를 톡톡히 해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중은행들 말고 좀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데 미국은 사실 보게 되면 비이자 수익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수익이 높기 때문에 대출에 너무 이렇게 올인하는 경향도 좀 덜하고요. 은행 로컬뱅크라든지 은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도 많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우리나라보다 낮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구조적으로 너무 대출 영업을 쉽게 해오고 있고 좀 폭리를 취하는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대금리차 절대 수준은 우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자 수입 비중이 워낙 많다. 그러니까 이런 때 조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공시를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돈을 빌린 사람이 내 신용평점을 안다 그러면 이 평점에 따라서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별로 금리가 다른 걸 정확히 알 수가 있게 공시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별로 이제 예대 마진 차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 차가 1.95다. 국민은행은 1.85다. 그러니까 어디가 그 점수표가 나오기 때문에 예대 마진을 누가 다 폭리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아마 비난의 대상이 되겠고 저희들 같은 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예대 마진 차를 줄여라고 성명을 발표하다 보니까 은행들은 자불안석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가 시행한다고 해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반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들, 감시단체들 그리고 기자들이 들어가서 보고 그걸로 기사화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찾는 것보다는 더한 파급력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8월에 발표되는 예대 마진차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디가 얼마만큼
이제 지금 2.35가 나왔는데 예. 사실 2.35의 예대 마진 차를 저는 이대로는 발표를 안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요? 예금 금리를 올리든 대출 금리를 낮추든 해서 좀 2% 밑으로 낮추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제 경쟁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조금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바뀌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 최근 뭐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금감원에서 조금 눈을 부릅뜨니까 뭐 신한은행이었습니까? 뭐 5% 이상은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부담하겠다. 뭐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어쨌든 신한은행이 지금 대출금리 5% 넘는 고객 대상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금리죠? 주담대 금리 네. 향후 뭐 1년간은 네. 그 5% 넘는 그런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5%까지를 유지해주겠다 이런 네. 발표를 했거든요. 뭐 시중은행이 좀 파격적인 내용을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경쟁은행들도 슬금슬금 대출 금리 좀 낮추고는 있긴 해요. 예. 뭐 좋은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는 예. 사실 지금 대출 금리 주담대 금리를 보게 되면 예. 고정금리 대출의 4에서 7% 정도 되고요. 예. 변동금리는 그보다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 고정금리가 지금 더 4에서 한 7% 정도 되는데 상단이 거의 7% 정도씩 되는데 사실은 5% 이상 받는 그런 대출 금리를 유지하겠다. 사실 내용 보게 되면 최상단 적용받는 그런 시중은행 대출 고객이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보게 되면 약간 그 생색내기식 그 대출금리 인하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5년간 유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출금리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주담대 같은 건 장기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럼 조금 낮춰준다 하더라도 장기로 어쨌든 이자 수익 창출하는 데는 별 큰 손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한은행에서 이제 파격적으로 이제 금리 5% 주겠다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그 고객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계자를 보면요. 네. 3,000명이랍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가 신한은행의 대상자가 3,000명이고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빈강정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요란하게 전체 신한은행 이 주담대 고객 중에서 그럼 한 1% 정도 되나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추가로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발표를 했는데 소상공인에게 7% 이상은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이제 눈치 보기고 지금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이 고민 중이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근본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에 대는 마진율을 낮춰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산금리를 낮춰야 된다. 제가 2000년도에 담보대출 담당자였거든요. 그때 저희들은 이게 신용도를 등급별로 해서 뭐 3에서 7 이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비율에 따라서 해수율이 되기 때문에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금리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있지만 사실 1에서 3등급이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금리 차를 벌려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싶은 게 예. 사실 해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담보가 지금 담보대부 있으니까. 비율이 한 40%에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보 비율이 좋아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격차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신한은행이 착시 효과를 준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네. 5% 이상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6% 이상에서 7% 되는 게 1%밖에 안 되는 경우가 그래서 예. 나오는 것처럼 네. 보여지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당국이 발표를 하면 맞추기 신용을 내고 있는데 생색내기 아니면 눈치 보기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대출금리를 조사를 해봤어요. 예. 기존금리가 내리기 전에 오히려 가산금리를 감면금리, 우대금리 감면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2% 이상을 작년 5월부터 4월부터 2% 이상 예대마진 차가 벌어졌거든요. 작년에요. 예. 그래서 은행의 속성은 뭐냐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장금리를 그날 시세 반영하듯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금금리를 올리는 것들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5일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속성이기 때문에 다만 예대금리를 이렇게 차만 공시할 것이 아니라 예금은 어떻게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반영해야 된다는 예금 관련 모범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도 아까 우리 서지영 교수님의 예금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바꾼다, 예금 금리 산정 체계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도 좀 맞춰서 올려줘야 되는데
은행들이 잘 안 올린다 그거죠 지금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금리 같은 경우 시장금리를 따라가니까 주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대출금리 같은 경우, 고정금리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채 5년물 따라가는 거고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코픽스 지수를 따라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조금씩 많이 그래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기본금리 오른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오를 때는 사실 많이 올리지만 떨어질 때는 이렇게 반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 등급에 따른 그런 개인 차이에 따라서 우대금리 적용해서 가산금리로 조정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산정 체계가 상당히 불투명하죠. 아, 우리 고객들은 잘 모른다. 잘 그거죠.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내가 신용 점수가 이 정도인데 대출 금리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제 지금 예대금리차 공시하는 게 좋은 점은 있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금리 대출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그다음에 중금리 차주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은행 거래가 많지 않은 심파일러들,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좀 중간 정도 되는 중간 정도 되는 그 사람들, 아주 높지 않은 신용도가 높지 않은 분. 그런 분들이 많은 은행들은 예대금리 차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위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예금리면 높거든요. 인터넷 은행들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같은 시중은행들에도 같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고요. 뭐 이제 저축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좀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대출 포트폴리오를 오히려 신용도 좋은 고객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NPL 레이시오로 가는 그 약간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낮추고 대손 충당금도 절약하고 이러면서 수익성 제고하고 건전성 제고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 그러면 오히려 중금리 차주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은행 혜택을 대출 혜택이 줄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게 조금 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예대금리차 공시가 꼭 이게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까 그런 거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제 그 4개, 5개 은행들이 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 그러면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고객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대금리차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뭐 이 대출 금리 상한 선제라든가 이런 제도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 상한 제도라는 게 운영이 과연 가능할지 조금. 예를 들어서 그게 실제로 최고금리 같은 경우 우리는 정해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수료 관련돼서 지금 우대 수수료이라 그래가지고 몇 % 이상 못 올리게끔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여신전문금융법에. 뭐 은행업법 가능할 것도 같고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걸 조정하면서 금리 상한 선제를 고려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대출금리 인하하는 거잖아요. 예대금리차 관심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대금리차 공시를 매월 하니까 혹시 고객들이 대출금리 낮아지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다가는 발등을 찍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오르고 또 한국은행이 곧 기준금리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체감하는 속도가 떨어지죠. 대출금리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예대금리차 공시가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게 5대 은행이 이신점신 담합이라고 있거든요. 저희들 보험회사들이 모여서 뭘 정하면 그게 옛날에 그냥 담합으로 걸려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리기 때문에 모여서는 결정을 하지 않고 그 숫자들을 눈치 보기로 그 선들을 유지하면서 간다면 실질적 혜택은 아마 이자를 좀 더 올리든가 하는 혜택으로 갈 건데 저는 역으로 또 하나의 기회는 어디가 오냐면 이게 지방은행들이 이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 전문으로서 비대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은행들이 예대마진 폭을 확 줄여가지고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예금금리를 많이 주는 방식.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제 지방을 근거로 옛날 상호저축은행이 자기 도에서만 운영을 했는데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인터넷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의 확장력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이 무섭게 치고 오르면서 견인을 한다면 예대금리 차는 줄일 수 있다. 근데 이게 반드시 대출금리가 인하된다라고는 장담은 못하는 거죠. 뭘 하든 폭을 줄여가면서 갈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오히려 이제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 단합을 해서 그 적정한 순을
수준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차이가 나버리면 기업 리스크 평판에 손가락질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신한은행이 5% 이상 지원이라든가 우리은행이 하나은행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눈치 보기식으로 발표하는 게 좀 톤 다운을 시키려고 예대금리 차를 발표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존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아무리 내려도 사실상 체감적인 인하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미리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신한은 지금 5% 이상을 했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인원은 3,000명인데 만약에 기존금리가 빅스텝으로 올라서 0.75가 오른다라고 하면 금리가 꽤 많이 오를 거지 않습니까? 신규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확실히 눈에 보이는 효과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은 생색내기용이지만 가상금리 기준금리가 이 급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이것도 저는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마진율을 낮추는 게 저는 제일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금 적금을 하는데 플러스 1.5거든요. 그럼 조달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저 정도 계산하더라도 2.3, 2.0 이렇게 넘는 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예대금리 차가. 예. 저는 그래서 과점 경쟁에서 편안한 영업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국 시장은 5대 은행은 땅땅 앉아서 그냥 놀면서 영업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5군데 다 몰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반기가 되면 한도가 차가지고 어떤 은행이 안 되면 이 은행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울매교정업계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와 연동된다면 한도도 평균적으로 이쪽에서 찬다면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약간 생색내기라는데 사실 보니까 이 전세대출 금리는 뭐 이미 6%를 넘었고 신용대출 금리 있잖아요. 그건 7%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낮춘다 어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물어야 하는 금리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겁니까? 전세대출 금리? 전세대출 금리는 이제 이사철 앞두고서 사실은 그 수요가 많은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요. 또 이자가 금리 기준금리 오르니까 오히려 그 전세 이자 비용이 지금 월세 내는 그런 비용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전세로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저 월세로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월세 갈아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 캐시플로우가 바로바로 나가는 측면도 있고 또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약 그 갱신권 지금 어떻게 보면 4년까지 최근에 이용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전세로 갈아탔을 때 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월세 이용하기가 녹록지 않고요.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기에 이런 은행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자에 대한 장사에 대한 기회를 많이 엿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내리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이자 수익 창출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용하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 더 부담이 커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대출 이용하는 금리가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거죠. 지금 82% 이상이 변동금리거든요. 근데 이제 고정금리가 훨씬 높아요. 이자가 지금 이자 수준은 수준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요즘같이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사실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비한 그 리스크를 본인들이 진다는 입장에서 고정금리 이율을 너무 많이 올려놨거든요.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 얘기하니까 조금 낮추고 오히려 변동금리 금리를 좀 올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동금리 대출이 80% 넘는다는 거는 그만큼 향후에 그 고객들의 이자 부담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두기 대표님 또 이번에 그 금리 인하 요구권 고객이 은행한테 금리를 좀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을 공시를 계속 하게 된다면서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 전에 월세에 대해 월세. 전세 대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은행이 가상금리를 올려서 오는 것도 부도덕하지만 지급 보조 썼던 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들이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기존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 은행도 아닌 국가의 공기업들이 그렇게 올리는 건 시세 금리를 반영해서 올리는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공기업이라면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택보증공사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죠. 집주인들은
차라리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세에 대한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전세 사시는 분들은 자다가 지금 날벼락 맞았거든요. 전세금 올랐는 데다가 전세 자금도 올리다 보니까 100번 양보해서 은행은 올린다 하더라도 주택방송공사라든가 은행 공기업들은 최소한 공공금융기관들은 조금 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 좀 그걸 꼭 좀 당부드리고 싶으면서 금리 인하 건들은 저희들이 내 주장하다가 이제 법률에 들어갔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공시를 하는 게 실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예대 마진차처럼 얼마만큼 실적이 달성해냈는지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로 이제 은행들이 그냥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 2018년도에 금리 인하가 충분히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안 시켰다가 적발됐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실적은 될 건데 지금 공개할 때 그 율까지 돼야 되죠. 신청률과 실적률. 이게 좀 다분해서 얼만큼 되었는지. 얼마 수용했는지 비교가 다 된다 이거죠? 비교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사실상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금리나 싶습니다. 요건 안 받으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과태료 물입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그 금융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기는 있는데 제일 확실한 거는 금리 인하 요구권들이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금감원이 1년에 한 번 조사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에 따라서 평가를 해주면 은행들은 그 평가에 따라서 목이 메이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대책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은행 간 경쟁이 좀 치열해져서 좀 대출 금리도 좀 낮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예대 금리차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